홍익대학교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의 소장님이신 홍익대학교 이준기 교수님 모시고 지능정보사의 세질서와 법제 혁신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에서 법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고요. 작년부터 홍익대학교에서 그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를 차려가지고 로봇,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도래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 윤리적 문제,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시면 이제 지능정보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과 그로 인해서 나타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AI 개발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AI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머신러닝에 따르는 이제 정보보호 문제가 생깁니다. 활용의 문제와 보호의 문제가 이제 충돌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 두 번째 문제는 이미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행정법적으로 그때그때 이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문제는 AI가 되어서 이제 어디 인베디드 된 경우에 이제 물건으로서 나타나고, 또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서비스나 플랫폼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법 체계는 가장 인간 본위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든 체계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물건에 대한 법적 인식이 과연 계속 물건으로서 인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로봇으로서 인식하고 로봇을 의인화시켜서 이제 사람에 해당하는 그러한 취급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 AI가 실현되면서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나 해결 방안을 약간 살펴보고, 그걸 위해서 과연 뭘 해야 되는가, 로봇 위원회, 뭐 행정 규제기구로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능정보 사회가 나타나는 동인으로는 뭐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인지과학의 성과로서 이제 어떻게 사람의 지능이 작동하는가를 알게 되고, 또 그러한 이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이 구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보 시스템 공학에 의해서 이 정보 처리를 지능화함으로써 이제 인공지능, 사람의 지능과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능정보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AI가 현실화되었고, AI가 장착된 물건들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고, 특히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이용하는 서비스나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고, 또 인공지능 변호사들, 여기 보면 이제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로 자체를 이제 전체의 도로를 관리하는 정보를 이용한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관할하거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시티 자체도, 그러니까 스타워즈 영화를 보면 뭐 막 돌아다니는데 저기서 올 걸 미리 예측하고 한 도시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체계로서 돌아가는 것으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능정보 사회가 이제 도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데, 지금 뭐 아시는 문제 몇 가지 하고, 또 아주 중요한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AI 개발자에 대한 규제 문제입니다.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정보나 그러니까 이 개발에 있어서 윤리적인 통제를 해야 할 것인가 또는 법적인 통제를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가령 이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신문지상에 나온 것처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거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유추하기 때문에 일정 순간에부터는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잠재적인 가능성이 낮더라도 항상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면 확률의 문제가 낮더라도 그에 대한 이제 통제 장치를 항상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고 또 뭐 한 측면으로는 제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사람도 윤리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면 거의 99%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인간이 이 규범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 정도는 이제 일탈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요 밑에 보는 것처럼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적인 윤리 학습을 하는 경우에도 아마 특이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학습을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면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제가 되는 것은 인간 기준이죠. 여전히 인간 기준입니다. 인간에게 위해가 되는 것은 모든 것들은 통제할 수 있고 인간 본의적인 그러한 생각에 전제한 것이고 어느 순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아까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할 같은 인공지능이 존재하면 야 인간 너도 인간 나도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을 완전히 갖춘 자화와 윤리적 성찰이 가능한 인간이다. 너가 인간들끼리 같을 때는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듯이 같은 인간 적어도 나도 인간인데 그러면 결국은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해서 우리의 성패를 가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상 속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인공지능의 개발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규제하느냐 여기 보면 아시모프란 소설가가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로봇은 인류를 해치거나 인류를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가 이제 보호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인간 보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인간 보호를 해야 되는데 해치는 경우는 단 인류 보호를 위해서 해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게 이제 AI의 알고리즘에 적용될 윤리 법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윤리 법칙에 비해서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다는 것은 코딩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되어서 이제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윤리적 판단 사항에서 어떤 식의 알고리즘을 짜야 할 때 제 생각에는 뭐 공리주의적 윤리 뭐 여러 가지 윤리 기준이 있는데 이게 가장 현실적인 윤리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개발자에 대한 규제도 해야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아시모프 법칙은 로봇에 대한 규범입니다. 로봇은 그렇지만 이걸 살짝 바꾸면 인간들에 대한 규범으로서도 개발자들은 AI가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변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 방식은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국제적인 통일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은 AI의 개발에 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할 것이고 이러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다면 사실은
규제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국가가 나서기 전에 이제 개인 기업들이나 그러한 영향력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이 규제 문제가 이제 약간씩 이야기되고, 그리고 적어도 저 전쟁 로봇에 관한 하는 약간의 규범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AI는 이제 스스로 기계학습을 통해서 점점 강력해지고 정확해지는데, 전제가 되는 것은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 데이터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개인 데이터인데, 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이제 인공지능의 개발에 있어서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령 자율주행 자동차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자기의 위치 정보와, 근데 여기 다른 차의 위치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행인의 위치 정보, 날씨 정보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도 주변의 위치 정보를 시각을 통해서 또는 청각을 통해서 인식하고 주행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동차가 자기의 시각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는 자기의 시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수단을 통해서 받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 개인의 정보 보호에 관한, 그러니까 정보의 소통에 관한 정보 보호 법제가 이제, 그러니까 AI의 개발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가 됩니다. 근데 그러한 정보 보호는 왜 생겼는가 하면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생겼죠. 그 엄청난 개인정보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는 전부 위치 정보이고,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어디에 있고 그 안에 내가 있었다는 정보도 개인정보이고, 따라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어서 최초로 아주 심각한 이제 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머신러닝, 기타 이제 AI가 등장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인데, 자율성을 가진 물건이 생기고 있고 서비스가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법제도는 어떠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데 항상 인간 위주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 천부인권을 받았고 권리의 주체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정당화시키는 것은 인간은 칸트가 이야기하는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율성의 근거에서 행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러한 자율성과 책임성의 근거에서 권리 주체다라는 것이 철학적으로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주체 이외의 모든 것은 물건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의하고 온 물건은 여기 보면 동산, 부동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전부 물건입니다. 사람이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이 권리객체 이외의 것들은 전부 물건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도 물건이고 전파도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물건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인공지능이 장착된 경우에는 자율성을 갖추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은 움직이게 됩니다. 거기에 스킨, 피부만 뒤집어 씌우면 사람과 구별이 안 되게 됩니다. 그 폼이 트랜스포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옵티머스 프라임이 트럭으로 있을 때나 혹은 로봇으로 있을 때, 그 로봇이 이제 스킨을 피부에 사람의 피부를 하고 등장하면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의 차이고 결국 사람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가진 물건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이제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이 앞으로 잠정적으로는 일정한 목적상으로 이 경우엔 사람 비슷하게 취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법적인 쟁점을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새로운 권리 주체로서의 로봇을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 주체 개념이 유연성이 없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람 이외의 권리 주체가 실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인이죠. 사람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이 단체를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법인에 대해서 권리 주체로 보고 부동산도 사고 또 그 권리 주체의 대표이사 또는 그 법인의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도 이제 권리 주체성을 인정해도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이에 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먼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제 먼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로보 어드바이저 동일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볼까요? 한 N인데 우선 사법의 작동 방식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법은 법은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크게 이제 형법, 공법, 사법. 그중에 사법은 재산권의 취득, 상실, 변경, 즉 돈에 관한 문제는 전부 사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본 권리 주체만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객체죠. 근데 이 사법의 작동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또는 어떤 것이 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작동 방식은 과실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의 법적 인식에 따라서 요 과실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법적 원칙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자동차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제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의 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있고 이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완전히 합니다. 근데 요거는 완전하지는 않고 하여튼 상당 부분은 이제 자율성을 가지는데 자, 보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대원칙은 운행자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운행자가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있고 따라서 운행이익을 가지고 운행자에 대해서 너가 이익을 가지니까 너가 지배하니까 너가 책임진다. 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자동차 제조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 자동차의 제조자가 자동차 제조할 때 흠결이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러한 책임법이 이제 운행자 책임, 제조자 책임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책임이 나면 항상 무방비 상태로 당하면 안 되죠. 항상 보험이 들어갑니다. 보험법은 이 책임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사고의 90%가 운행자에 의해서 일어나므로 운행자는 강제로 보험에 들어라. 이게 이제 자동차 책임보험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자의 제조물 책임법. 제조자는 제조물 책임보험을 듬으로써 제조자의 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강제보험이 아닙니다. 왜? 낮은 1%의 사고만 제조자의 책임이니까 제조자는 보험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이제 AI가 구현된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행의 지배를 누가 하죠?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책임이
운행자에서 제조자로 전가됩니다. 반대로 운행자는 주행 기술의 운행을 맡기고 그냥 물건으로서의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불이 탔다, 주행 중에 불이 안 탄 경우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운행자도 여전히 보험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호를 받는 그는 그냥 우리가 부동산 가지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재산에 대한 보험의 정도, 즉 물건 보험으로 역할이 줄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제조자의 보험 책임은 아주 커지죠. 따라서 이 단계가 된다면 제조물 책임 보험을 제조자에 대해서 강제 보험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손을 놓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단계. 그렇지만 항상 사람이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법률 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입법이 이러한 것이고, 근데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TV 영화에도 나오죠. 부르면 쫙 오고 알아서 소통을 하는, 제가 그 영화 이름은 알았는데 그 까만 차가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예. 여기서 나오는 거. 그런 경우에는 이 자동차는 거의 로봇입니다. AI에 의해서 AI가 장착돼 가지고 완전히 이 형체는 자동차 형태를 띠고 있지만 완전한 로봇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요 상황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흠결이 없다. 운전자도 전혀 과실이, 그냥 타고만 있는 거죠.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탑승자입니다. 근데 이 차 자체가 AI에 의한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과실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을 했는데 사람의 판단이 과실이 있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이 과실이 있고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제조자가 책임을 질까요? 제조자는 흠없는 상품을 제공했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 나는 탑승자야. 내가 왜 책임을 지나? 그리고 현행법제 하에서 본다면, 야, 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였지? 그럼 너 책임이야. 물건입니다. 물건은 책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현행법 체제 하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전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발전하는 경우에는 victim, 희생자는 생산되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차 또는 아까 이야기한 부분 자율주행차의 경우에 이제 자율적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이 이제 고안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정책적으로 제조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법에서는 이걸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그럽니다. 가령 공작물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 그래서 그거랑 조금 다른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자동차 가격 인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가격 인상이 일어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 소비자는 고가의 자동차를 사게 되고 제조자는 매출의 저조라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제조자한테 책임 추궁하는 것은 가능은 한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두 번째, 구매자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 그러니까 로봇의 구매자. 이건 아마 소비자의 감정상, 야, 나는 전혀 책임이 없고 이용자인데 내가 왜 책임지지? 이런 의식 때문에 이것도 찬성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러면
로봇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방법이 가장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로봇의 자동차에 대해서 책임을 물릴 경우에 이 로봇이 책임 재산이 없죠. 사고를 냈었을 때.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 책임 재산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이제 보험의 문제로 커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근데 아까 본 것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제조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고 할 때는 그 가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근데 보험 방식으로 가는 경우에는 보험은 사고 날 확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처음부터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생기고 이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시장 상황에 맞는 데이터, 결국 또 이것도 이제 결국 과거에 인간들이 사고에 대한 데이터는 축적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아직까지 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회사나 제조사나 구매자가 일종의 베팅을 하는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고 그 축적된 사고 확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제 몇 가지 예인데요. 이와 같이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윤리적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사의 소통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윤리 문제 신문 보도 많이 났었잖아요. 윤리적 딜레마 상황들 그러한 것을 이제 합의에 가야 되고 그러한 윤리적인 합의에 기초해서 이제 법적인 해결책 또는 해결책의 선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의인화된 로봇의 경우에 이건 물건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여기 옵티머스 프라임이나 이 센티널 그리고 아까 나오는 여러 가지 저기 바이센테니얼맨에 나오는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주체가 되고 본인이 주체가 된 상태에서 클라우드의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간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아니면 적어도 일정한 목적상 인간으로 볼 수가 있다. 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가령 로보 어드바이저 또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자비스는 뭐 기계 이렇게 로봇이 있으니까 그것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배광수 감독님이 이야기하신 O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사람의 애인이 되어주는데 이걸 과연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이 플랫폼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 결국 이것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율성을 가지고 그 대신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접촉하는 것도 어느 개인이 여러 명을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금융기관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 관계를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면 뭐 심플합니다. 기계를 이용하든 사람을 이용하든 이용하는 자 측에서 책임을 지면 문제가 없어요. 또는 제공하는 이 어드바이저를 만든 IT 회사가 책임을 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본 상황처럼 나는 제의 완전한 자율성을 믿고 사용한다. 사용자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거나 금융기관이 안 지려고 하거나 또는 IT 회사도 내가 제공한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움직였다. 근데 제가 실수 판단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 로보 어드바이저 자체의 책임을 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건 그러면 인프라는 아까 본 스마트 시티 문제입니다. 앞서 본 로봇은 의인화하기 쉬운 거죠. 플랫폼 서비스도 뭐 상당히 기능적으로 의인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인프라,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의인화할 필요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냥 공적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의 책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아까 본 플랫폼이나 서비스라도 이게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법 처리에 있어서 약간 다르게 처리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 보면 이제 AI의 알고리즘을 짜는 데 있어서 이제 윤리적 판단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근데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윤리적 문제에서 그대로 법적 문제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형식 승인 문제가 하는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형식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윤리적 기준을 테스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알고리즘의 또 법적인 보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개발 단계에서 아까 이야기한 머신러닝 단계에서의 정보 보호와 정보 활용 문제, 위치 정보 문제 뭐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본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AI와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 또 AI가 화체된 이 로봇의, 특히 움직이는 로봇의 경우에 생기는 문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플랫폼이나 서비스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은 어떤 식인가 하면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의료 로봇은 아직 의료 로봇에는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교육 로봇은 뭐 교육부, 다 각 개별 부서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 어드바이저는 금융위원회겠죠.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인공지능이고, 이러한 인공지능이 화체된 것에 대한 기본법은 이제 어떤 특정 기관이, 가령 뭐 미래부 같으면 거기에서 관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법무부에서 기본적인 민법, 상법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에 관한 보험법 같은 건 국토부에서 관할하듯이, 기본법 자체는 이제 로봇위원회 혹은 미래부 같은 데서 관할을 하고, 이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각 관할 부서에서 이제 중앙이 되는 것과 협동을 해서 법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앞에 발표하신 분들에 비해서 아주 재미없는,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항상 등장하는 이제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